안녕하세요. 다들 설은 잘들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좋은 시간들 보내셨겠죠. 저는 자식들이 멀리 살지 않아서 평소에도 손주들 돌봐주느라 자주 보기는 하지만 명절은 왠지 더 특별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명절날이면 귀성길을 하루를 꼬박 걸려서라도 가족들을 만나러 모이곤 했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다 뭐다 해서 참 가족들이 한번 모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네요.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 많은가요? 하긴 그렇게 모여서도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며 싸우기도 하고 소란이 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보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남보다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피가 섞여야만 가족인지,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편과 제가 재혼 가정이라 그래서 그런지 더욱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겠네요. 젊었을 적 저는 일찍이 결혼하여 전남편과 슬의 어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듯이 전남편과 저도 중매로 만나서 겨우 얼굴 2번 보고 결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결혼하던 그때에는 그저 부모님들이 괜찮다는 사람과 몇 번 말도 나누지도 않고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이고 붙어 살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말씀이셨죠. 저도 그렇게 전 남편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이루어진 제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여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전 남편도 겉보기만 본다면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돈도 잘 벌어오고 동네에서도 아주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효자라 그런지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했고 유명한 효자 남편은 결혼 후 모든 집안일은 제게 맡겨버린 채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다니는 핑계는 가지가지였습니다. 일이 바쁘다, 친구 만난다. 심지어는 네가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왜 궁금하냐. 집사람이 남편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남편은 늘 저를 귀찮다는 듯이 대했고 저는 남편에게 사랑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으니 어쩌겠나요?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도리를 다 해야 했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저는 시어머니와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그리 따뜻하고 좋으신 분은 아니셨어요. 그 당시 시집살이야 당연했고 늘 팔이 안으로 굽는 분이셨던 탓에 남편의 잘못도 항상 제 책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남편의 편만 드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밖으로 나도는 것이 다 제 탓이라며 타박하기도 하셨죠. 남편 탓 할 것 없다. 생각해보면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건 다 여자 때문이야. 남자는 원래 여자가 하기 나름인데 너는 얼굴이 예쁘기라니 애교가 많기라니. 남편 집에 붙여두고 싶으면 네가 그만큼 잘해야 하는 거야. 남편이나 어머니나 다들 제 탓이라 하시니 제가 거기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이가 생기면 남편도 가장으로서 정신을 차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역시 괜한 기대였고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모두 바라던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은 자기 아들에게도 소홀하고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나마 무슨 짓을 하던지 잘 숨기고 다니던 남편은 제가 아이까지 낳았으니
어디 도망이라도 못 가겠지 싶었는지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어요. 집에 어린아들이 있는데도 매일 술에 취해 여자 분냄새를 풍기고 들어오고 몇 번은 아주 여자에게 부축받아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잘못한 남편을 탓하기는커녕 남편에게는 꿀물이나 타다 주라고 하시며 다음부턴 저더러 술집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뭣도 모르던 저는 그런 것이 결혼 생활이겠거니 그저 참고 누르며 살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싶었어요. 그나마 제가 버티고 살았던 것은 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자기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이고 자기 집안 살림을 돌보는 식모에 불과했습니다. 술집 여자들에게는 선물도 돈도 덥석덥석 쥐어주는 사람이 집에 돈 쓸 일 있다고 생활비 좀 달라는 제게는 그리 야박하게 굴었죠. 자기가 가져다주는 몇 푼 돈으로 왜 살림을 못 꾸리냐며 저를 무능하니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6살이 되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노안으로 병을 얻으신 시어머니는 몸도 정신도 원전치 못하셨고 어린아이처럼 배변 실수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병수발 들었던 것도 다 저였습니다. 저는 어린아들 챙기랴 온전치 못한 시어머니 챙기랴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아들은 아빠 정이 부족한지 그 나이 먹도록 제 곁을 떨어질 줄 몰랐고 저는 5살 먹은 아들을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이 쭉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도와준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게 아픈 자기 어머니 잘 돌보라며 신신당부만 할 뿐이었습니다. 내심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던 저도 여자 인생이 다 그런갑다 싶어서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기를 버틸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 뒤로 더욱 보란듯이 자기 멋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 붙들고 살으라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안 계시고 남편은 집에 있어봤자였으니 그냥 빈집에 저랑 아들이랑 둘만 있는 게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바랬던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남편은 저는 물론이고 자기 새끼까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관심은 없었어도 자기 핏줄은 챙길 줄 알았더니 바람이 난 남편은 기어이 도시에다가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저더러 이혼하자고 그러더니 우리 살던 시골집까지 팔아버릴 거라며 저희 모자에게 하루빨리 집을 빼라 그러더라고요. 기야 말 일이었습니다. 어디 자기 처자식 버리고 그러는 법이 어딨겠어요. 제가 그간 시댁에 헌신했던 것은 알아주지도 않는 건지 결국 저는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정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그렇게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바람나서 처자식 버렸다는 얘기에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저를 불쌍하게는 여기면서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서는 남자 없이 어떻게 살겠냐며 저를 버린 남편에게 용서 빌고 붙어 살으라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참 빨리 깨닫게 되었죠. 사람과 가족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저는 그 뒤로는 오로지 제 아들만 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려면 당장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는데 어차피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다 꼴보기 싫으니 거의 도망치듯이 상경을 해버렸죠. 그렇게 아들만 데리고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온 저는 매일이 무섭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혼수로 들고 온 것들과 시집 올 때 받은 폐물 몇 가지 팔아서 방 한 칸 얻을 돈은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려면 제가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파출부, 식당, 청소,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어린아들 맡길 데가 없어서 달고 다니면서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게 참 속이 상했어요. 내가 눈치 보는 것은 상관없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어린아들이 벌써 눈칫밥이나 먹고 자꾸만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이 어린애가 일찍 철이 들어 버릴까 싶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먹고 살기가 다 그리 고달픈 일이니 속이 상하는 것을 참고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 혼자 어린아이 키우며 사는 일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집에 남자가 없으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은지 그럴 때 제게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이웃에 혼자 사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말이 아저씨지 아마 저보다 겨우 몇 살이 많았죠. 저도 처음엔 외간 남자한테 뭐 부탁하기가 어려워서 말도 못 꺼냈는데 공구 좀 빌려달라는 제 말에 먼저 선뜻 도와주겠다 하더군요. 저도 가끔 도움도 받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아저씨도 혼자 지내는 모습에 고마워서 식사도 자주 챙겨주었습니다. 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지 매번 구멍난 양말만 신고 다니고 하는 것이 안쓰러워 내가 바느질도 해주고 반찬도 자주 해다 줬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우리는 서로 돕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울 와서 만난 몇 안 되는 좋은 인연이었죠. 저도 남편이 바람나 버림받고 과거가 그리 평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도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그 나이까지 미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처자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전부인과 결혼하고 예쁜 딸까지 있었던 남자는 아이가 4살 되던 해에 그만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서 애들하고 놀고 있는 것을 두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딸만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다 했습니다. 어디 데려갔다가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집 앞에서 애들끼리 놀다가 갑자기 애 하나가 없어졌으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겠죠. 동네 사람들이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는데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결국 그 일로 전부인이 마음의 병을 얻었나 봅니다. 집사람이 그 일로 자책을 심하게 했어요. 자기가 집에 있었는데 애가 없어지는 줄도 몰랐다고. 애가 없어진 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자꾸 자기 탓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디 탓만 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애를 찾는 게 우선이니 일단 아이부터 찾자 싶어서 둘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죠. 아내가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애 찾는 것만 급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저씨는 그 뒤로도 딸을 찾지 못하고 가족들과 살던 기억 때문에 살던 동네에 있기가 어려워 저처럼 연고 없는 동네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둘 다 상처 때문에 고향 떠났다고 생각하니 왠지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내가 좀 보듬어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저 역시도 그 사람 덕분에 참 위로를 많이 얻었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그 사람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왠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은 내 전남편이랑 다르게
처자식에게 참 다정했을 것 같다 싶어서 얼굴도 모르는 그 여자가 참 부럽더라고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왠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에 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차피 둘 다 혼자이고 재혼이라는 게 죄도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마음은 커질 대로 커졌지만 그저 마음으로 묻어두고 모른 채 하자 싶었죠. 하지만 용기 없는 제게 그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벌써 10살 된 우리 아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생겼습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서 평생 못 받을 사랑을 받아봤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려준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참 잘해주었습니다. 그저 도의적으로 건성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한번 아이를 잃은 상처가 있던 사람이라 그런지 우리 아들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해주었죠. 재혼 전에도 오며 가며 우리 아들을 불러 용돈도 주고 다정하게 굴더니 재혼을 해서 한 가족이 된 후로는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주고 싶다며 아들이 원하는 것은 어렵게라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정말로 모자람 없이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처음이었지만 제 아들도 아버지 사랑을 느낀 것이 처음이었을 겁니다. 애비라는 전 남편은 지 아들에게 관심도 없었으니 선물은커녕 애를 안아준 적도 몇 번 없었어요. 그마저도 애가 낯설어하니 애 탓이라며 내팽겨 치기나 했죠. 그런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나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 역시도 행복했고 처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제가 드디어 보상을 받는구나 생각했죠. 모든 것이 남편 덕이라 생각했던 저는 언제나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가끔은 너무 고마워서 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제 자식처럼 생각하긴 하지만 자기도 자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리울까 불쌍했어요. 혹시 자기 딸 생각이 나지는 않을까? 죽은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딸이 보고 싶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하고는 남편이 전부인가 딸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지만 제 앞에서 말도 못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애틋할까 저 혼자 짐작을 해보곤 했습니다. 마음만 같아서는 내가 대신 찾아주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 몰래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남편 역시 몇 년을 아이를 찾으러 전국을 헤매고 다녔었고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찰은 물론이고 불법을 써가면서까지 애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에서도 딸아이 소식을 듣지를 못했다 그러니 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지어졌겠죠. 그래서 전부인이 죽은 뒤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생각 때문인지 몇 번이나 삶을 포기할 작정도 했던 모양인데 그나마 저를 만나고 다시 살아갈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나 남편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도 남편도 이제는 서로가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힘들게 만난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았으련만 우리 세 식구의 행복은 사실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겨우 20년이 채 되질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남편은 그동안 가장의 역할을 참 충실히도 해왔습니다. 내게는 좋은 남편, 아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고 그만큼 가장의 책임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죠. 가족들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고 우리 아들 자라는 동안도 모자람 없이 해주고 싶어 했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은 마음 놓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학비 걱정 없이 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남편은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자기도 대학 문턱을 못 밟아봤는데 우리 아들이 대신 소원을 이루어줬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부모의 사랑인지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에 저까지 큰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릴 적에는 갑작스럽게 생긴 아버지의 존재에 좀 낯설어도 하더니 또 금방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는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나중에서야 말하기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다 하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해주신 아버지를 위해 보람이라도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른 어른이 되어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싶었다네요. 하지만 우리 아들의 그런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가슴에 아픈 과거를 묻고 살았던 탓인지 남편은 이른 나이에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기암이었어요. 언제 그렇게 몸에 나쁘게 퍼졌는지 미처 손을 쓸 시기도 놓쳐버린 채로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라도 못 보냈는데 저도 남편을 그리 일찍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갖은 노력을 했어요. 몸에 좋다는 건 어떻게든 구해서 먹였고 통증에 괴로워하는 남편 곁에서 매일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떠날 날이 머지않았다 생각하는지 전에 없이 딸 이야기를 부쩍 했습니다. 살아는 있을까 그 아이. 찾고 싶다고 마음만 먹었지. 막상 정말 죽었다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 찾아다닐 생각도 못했네. 그래도 나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을 거라 생각해야지. 자꾸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 건강해져서 다시 딸 찾을 생각합시다.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힘을 내요. 자꾸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마음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남편이 죽기 전에 남편의 딸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것이 많았기에 저도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없던 소식이 갑자기 들려올 리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의 친딸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백방으로 찾아다녔던 모양입니다.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지금 나의 예상 얼굴을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엄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봐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소식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제 친구들에게도 부탁해놨으니 엄마도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웅이, 너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그래,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노력해보자. 아들은 사비를 들여 전단지를 만들었고 출퇴근길에 매일 전단지를 뿌리고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지방까지 내려가서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면서 시간이 날 때면 여기저기 딸아이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다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고 다시 연락을 돌렸었죠. 그렇다고 여태 없던 소식이 갑자기 들려오게 될지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지방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얼마 뒤 연락이 왔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잃어버린 딸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넘은 앳된 얼굴의 그 아가씨는 얼핏 보기에도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어요. 너무 어릴 적 잃어버린 탓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비슷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닮은 얼굴보다 확실한 것은 남편의 기억 속 딸아이가 가진 특징들이었어요. 남편의 딸은 어릴 적 다쳐서 귀 뒤쪽이 찢긴 상처가 있었고 발바닥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가씨에게도 정말 똑같은 상처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장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딸을 찾았다며 참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억을 추억하며 감동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녀가 눈물의 재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참 기뻤어요. 여태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다시 남편 앞에 나타나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도 참 고생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겨우 4살 난 아이가 집도 부모도 기억이 나지 않을 테니 어떻게 가족을 찾을 생각을 했겠어요. 어렸을 적 부모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보육원을 전전하며 지냈답니다. 그저 자기가 버림받은 줄 알고 평생을 살았고 아마 그 전단지가 아니었다면 영영 부모를 찾을 생각을 못했을 거라 하더군요. 이렇게 어렵게 찾은 만큼 두 사람이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낸 시간이 안타까워 저 역시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두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남편은 마지막으로 딸을 보기 위해 버텼던 것인지 남편은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며 결국 우리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죽기 전 딸을 만났다는 사실로 위안을 얻으며 누구보다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평생 고마웠던 남편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생각했죠. 죽는 그 순간 남편은 딸아이에 대한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덕분에 얼굴 한번 보고 가네. 염치 없지만 우리 미영이 좀 부탁해. 저 어린 것 다시 혼자 두려니 불쌍해서 마음이 안 놓이네. 힘들겠지만 가끔씩 들여다봐주고 챙겨줬으면 좋겠어. 마지막까지 당신한테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별 걱정 다 한다. 당신 딸이면 내 딸인 거지. 내가 설마 미영이 저대로 그냥 나몰라라 할까봐? 당신은 나를 물어보고 그런 걱정을 해. 당신 없어도 미영이 내가 챙기고 시집도 잘 보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만큼 당신 딸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저는 남편과 마지막 약속을 나눴고 정말로 미영이를 제 딸로 품었습니다. 갈 곳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예쁜 방을 꾸며주었죠. 남편이 죽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식구들이었지만 우리들은 누구보다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자식을 어찌 대해야 할지 어렵기도 했지만 미영이가 착한 덕분인지 우리 모녀는 어렵지 않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엄마라 부르며 저를 곧잘 따랐고
저는 처음으로 얻은 딸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아들만 있을 때는 몰랐던 즐거움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죽고 얼마 뒤 아들 6까지 결혼을 하며 집에 미영이와 둘만 남아 서로를 보듬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우리 미영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보냈습니다. 아들, 딸 모두 자식들을 낳아 적적한 제게 예쁜 손주들을 안겨주었네요. 결혼 잘못해서 고통으로 얼룩졌던 내 삶에 새 남편 만나서 분에 넘치게 행복했고 남편 덕에 뒤늦게 딸도 얻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예쁜 손주들 보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만하면 괜찮은 삶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왜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지 그러던 와중에 우리 식구에게 큰 변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딸이랑 며느리가 둘이 같이 볼일을 보러 간다고 애들을 다 우리 집에 맡기고 나갔던 날입니다. 평소에도 자매처럼 잘 지내는 아이들을 보며 항상 뿌듯했는데 어쩌다가 둘이 나가서 사고가 난 건지 웃으며 나갔던 며느리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황급히 병원으로 찾아갔죠. 며느리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고 딸아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수술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떡해요? 저 때문에 언니가... 저 때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영이는 자기 탓이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나중에서야 앞에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였는데 보지도 않고 달려온 가해 차량의 과실이었어요. 수술 후 금방 회복할 줄 알았던 며느리는 머리에 이상이 있는지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고에 온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모두들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고 딸도 참 괴로워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같이 있었던 탓인지 차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다 자기 때문이라며 자책만 하는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며 뭘 어찌 해줄 수 없어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 식구들은 돌아가며 며느리를 보살피게 되었고 특히나 미영이가 참 열심히였어요. 틈이 날 때마다 아들 집에 가서 청소해놓고 음식해놓고 조카들도 자기 자식처럼 보살폈죠. 환자 병수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지오빠도 혼자 힘들어하는 일을 딸은 혼자 척척 해내더군요. 욕창 걸릴까 매번 자세를 바꿔가며 젖은 수건 마른 수건 번갈아 열심히 몸을 닦였습니다. 나는 늙어 힘에 부쳐 못하고 지오빠도 회사 생활 때문에 바빠서 못하는데 집에서 살림하는 자기가 하겠다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지 올케를 그리 열심히 챙겼습니다. 저야 병원 가서 정돈이나 좀 해주고 하는 게 전부였지 딸애처럼 그렇게는 못했어요. 바쁜 중에도 올케 병간호까지 하고 아들도 참 고마워했을 겁니다. 가족들의 정성을 봐서라도 며느리가 하루빨리 일어나주면 좋겠는데 어쩐 일인지 며느리는 도통 깨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손주들은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네요. 누워있는 며느리도 짠하고 누워있는 엄마 그리워하는 애들도 안타까웠습니다. 가끔은 다 늙은 내목 주고 우리 며느리가 일어나길 바란 적도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우리 며느리가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우리 며느리는 꼬박 5년 만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딸아이가 수험생인 조카들 챙긴다고 오빠네 집에 가 있었고 제가 잠시 며느리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손발 닦아주고 병실을 정돈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 기척이 들리더니 얼마 뒤 며느리가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제가 깜빡 잠에 들어 꿈이라도 꾸는 줄 알았습니다. 다급히 의사를 불렀고 그 소식이 아들을 먼저 병원으로 불렀어요. 며느리는 한참 만에야 의식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었고 그제서야 다른 식구들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간혹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식구들이 오고 있는 중에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꼭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몸도 성취하는 애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러냐? 우선 몸부터 챙기고 천천히 해라.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니까 바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막 깨어난 애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야단인지 곧이어 듣게 된 얘기에 저는 물론이고 아들까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아니 그 여자 아버님 친딸 아니에요. 가짜 딸이라고요. 사고가 있던 그날 제가 그 얘기를 알게 되고 그 여자랑 저랑 실랑이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바로 사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붙잡는 바람에 정신없이 뛰쳐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여자 가짜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가짜라니. 그럴 리가 없어. 너희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확인하고 갔는데 그때 아버님이 급하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전자 검사도 못 하셨다면서요. 그럼 확실하게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여자 처음부터 자기가 가짜인 거 알고 접근한 거예요.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누군가랑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사실 전에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몰래 들었다고 놀라서 난리치는 걸 보면 사실이 맞잖아요. 어쩜 그 긴 시간을 속일 수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그때 미영이를 찾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죽는 바람에 유전자 검사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맞다고 하니까 딸이 맞구나 생각했지 설마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처나 신기한 점까지 누가 보더라도 딸이 맞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영이가 남편 친딸이 아니라니 가족들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20년의 세월의 비밀이 며느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네요. 미영이 걔가 그럼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거야?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리던 그때 병실을 열고 미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들었다는 걸 예상했는지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안색만 살폈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던 저는 그걸 보고 망연자실하고 말했죠. 너 정말 처음부터 우리 속인 거야? 지웅이 처가 그거 알리려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말 안 하고 여태 입 다물고 있었어?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로 사기를 치니? 대체 뭘 원해서 그랬어? 남편이 곧 죽는다니까 유산이라도 어떻게 하고 싶었니? 그래서 여태 가족처럼 옆에 붙어 있었어? 20년간 우리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경찰에 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죄로 말이에요. 그러자 미영이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를 하더군요.
제가 제값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발 제 진심은 알아주세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미영이의 진짜 친부모님은 미영이가 8살이 되던 해에 이혼을 했고 그 뒤로 친모의 손에 방치되듯 자라다가 결국 보육원에 버려졌답니다. 애초에도 좋은 부모는 아니었던 모양인지 어린 시절 겪은 상처들 때문에 그 뒤로도 늘 불안하게 살았고 20살이 되어 시설에 나오게 된 뒤로는 오갈 곳 없이 거리를 전전하며 살았답니다. 그날도 어디서 자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 전단지를 보게 되어 우리에게 연락을 했던 거였답니다. 그 아이의 사연도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곧 죽음을 앞둔 남편과 우리 가족들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말한 미영이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누가 전단지를 보고 저랑 닮았다 그래서 호기심에 연락해봤어요. 그냥 나랑 닮은 애를 찾는 부모는 누굴까 궁금해서 만났는데 그러다가 돌아가실 분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해버렸고 그 뒤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딸로 생각하고 잘해주시니까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걸 밝힐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른 걸 원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언니한테 들키게 되고 저도 언니나 가족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저 때문에 언니가 그렇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가 깨어나면 말해야지 하면서 언니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온 식구들을 속일 수가 있어요? 아가씨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결혼할 때 받을 거 다 받고 식구처럼 지내놓고 바라는 게 없었다고요? 어머니는 이해가 되세요? 모르겠다 나도. 그러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했고 충격을 받아 힘이 빠진 제 대신 아들이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도 정신이 없는지 경찰이 알려주는 대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없는 동안 저는 며느리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너 누워있는 동안 미영이가 참 지극정성이었다. 그땐 그냥 니들이 자매처럼 잘 지내서 사고는 가해자 잘못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줄 알았지. 걔가 설마 죄책감에 그런 줄은 몰랐어. 근데 아무리 죄책감에 그랬다 그래도 참 정성이었는데 나도 걔가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네가 사고가 나게 되어 미안하다. 어머님 잘못은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여자 탓도 아니고요. 제가 뛰쳐나가다가 사고가 난 건데 저도 누구 탓을 하겠어요. 얘기해주겠다 할 때 차라리 얘기라도 들을걸. 그땐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듣지도 않고 뛰어나가 버렸네요. 미영이가 그동안 병수발 들었다는 얘기에 며느리도 저만큼이나 속이 답답한 모양인지 사기로 고소하고 피해 보상 받아야 한다며 난리치던 애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대체 어떤 모습이 그 아이 진심인 건지 저도 쉽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지난 20년 세월을 가족으로 살았으니 어떻게 한쪽만 받고 살았겠어요. 결혼할 때 제가 도와주기는 했지만 제가 나이 들어서는 받은 게 더 많은 것도 같네요. 그런 걸 생각해보니 미영이 말대로 걔가 정말 돈 때문에 우리한테 접근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나 죽고 나서 유산을 탐내는 건 아닌가 싶어도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하나가 전부인데 그것도 제가 주택연금을 타먹고 있으니 내가 죽고 나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죠.
그것도 미영이가 알려줘서 하게 된 건데 걔가 진짜 돈이 탐났으면 자기 손해볼 짓을 했을까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는지 아들 녀석도 며느리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미영이가 우리한테 잘했으면 잘했지 뭐 해달라고 한 적은 없잖아. 결혼할 때도 괜찮다는 걸 우리가 해준 거고 전에 전세금 모자랐을 때도 우리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더니 결국 빌려간 돈도 이자까지 쳐서 갚았어. 그것 말고도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당신 없는 동안 우리 애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진짜 조카처럼 잘 돌봐줬으니까. 당신 누워있느라 내가 애들 잘 챙기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해줘서 난 진짜 너무 고맙고 미안했거든. 결국 그 뒤로 며칠이나 고민해서 내린 식구들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미영이가 우리를 속인 것은 맞지만 그 아이의 진심까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남들이야 얘기만 들으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식구로 살 부대껴 지내온 우리는 누구보다 그 진심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사기를 치려고 준비를 하더라도 진심이 없으면 그 정도로는 못하는 거예요. 식구들 힘들 때면 늘 나서서 마음을 써주던 아이였습니다. 제게 엄마 정이 그리웠다고, 엄마가 생겨서 너무 좋다고 진심으로 울던 아이였어요. 20년을 속인 게 아무리 괘씸하더라도 차마 그 진심까지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식구들은 미영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도 취하했고 그 일을 더 추궁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전과 똑같이 가족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그 순간부터 미영이도 우리 식구였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로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내 자식이고 피 안 섞인 미영이도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들어온 우리 며느리도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가족이라는 게 별것 없다 싶기도 하네요.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 아닌지. 결국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주며 살아갈 겁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